비가 오는 중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국민교육원장을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낭독을 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좀 낭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로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다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에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더럽힌다. 반공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정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말 들어있는 그 내용 하나, 단어 하나가 범상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셨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명백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을 정부가 받겠다고 이렇게 뒤집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광고도 좀 하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과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정말 큰 싸움을 벌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밖으로 지금 이제 커튼이 쳐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산 같은 게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 산이 쓰레기 산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지금 우리 저 초등학교 학생들도 몇 분 와 있는데 저 안에 저게 쓰레기였다 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과거 같으면 이 지역이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싫어하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들이 들끓고 하는 정말 안 좋은 동네였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지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현재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원전 중단시켰죠? 왜 중단시켰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본질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표 발행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주제는 만주, 일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유석춘 교장 선생님께서 이 주제를 주실 때
왜 이 주제를 주셨을까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본질은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그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 만주군 중위를 했으니까 박정희는 친일파다 이런 그 등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만주에 갔고 그 당시에 왜 만주 군관학교를 갔고 왜 만주군 중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왔으니까 나쁜 놈, 나라를 망친 사람 이렇게 지금 등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등식을 한번 이게 왜 이런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준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한반도고요. 만주국,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만주국을 세우는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땅이죠. 자, 과연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대사와 만주는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무슨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뭐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뭐 옛날에 만주국이 있었다는데 뭐 그거 뭐 일본 사람들이 세운 괴뢰국 아니야? 거기에 뭐 박정희가 군관학교를 나왔어?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인식밖에 없어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만주에는 또 뭐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주로 우리 일제 시대에 조선에서 이제 뭐 땅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주로 여기로 많이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많이 이주했고 일부는 또 저 위로 올라가서 북간도 이렇게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백두산이고요.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강이 흘러가면 두만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따라가지고 여기가 백두산 천지고 쭈루룩 내려오면은 장백이라는 데가 있고 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백을 가보니까요, 여기 보천보라고 돼 있죠. 바로 요 무렵에 여기에 강가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보천보 전투 기념탑이 새겨져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앞에 불을 좀 한번 꺼볼까요? 앞쪽에 그 조명을 좀 한번 보이시나요? 포인트가요? 빨간 불이요? 예, 여기에 그 보천보 기념탑이 바로 이 부분에 서 있는데요. 여기에 그 압록강의 깊이가 무릎까지밖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한 3, 4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밀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신호가 돼 있는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신호를 하면 저쪽에 있는 그 북한 쪽 국경 수비대 사람들이 어디로 다 없어져요. 그러면 막 밀수꾼들이 팍 뛰어가가지고 막 물건을 이제 그 전해주고 돈을 받고 나오고 하는 뭐 무역이 밀수가 성행하는데 저도 그 밀수하는 사람들 따라서 비공식으로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까워요.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나오고, 요게 이제 그 만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세워놓기 위해서 뭐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합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1895년에 이제 청나라가 항복 그래가지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러시아가 이거 일본이 이걸 가지고 가면은 자기네들의 이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프랑스,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를 반납을 해요. 요동반도를 반납을 하니까 청일전쟁에 참전을 했던 일본군 장교, 하사관 이런 사람들 100명이 할복자살을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피로써 빼든 이 땅을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빼앗기냐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할 수 없이 그 반납을 해요. 이때서부터 일본은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이 러시아를 한번 손을 볼까 그러다가 10년 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를 합니다. 일본이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만주와 한반도가 어떤 역사 과정에 얽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관동주라고 이름을 붙여서 관동도독부를 실시해서 여기서 그 식민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하고 만주 철도를 연결시켜가지고 한반도와 만주가 철도로 연결이 돼서 또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을 설립을 합니다. 영국의 경우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인도를 통치를 할 때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도 그런 그 서양 열강의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게 그 마크고요. 그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줄여서 만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철이라는 그 철도회사가 운영하던 이 아시아호라는 그 기차가 있습니다. 혹시 그 동경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요, 동경에 그 황궁 근처에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범의 유패가 모셔져 있다고 그래서 항상 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기념관 안에 이 만철이 운영하던 이 아시아호 증기기관차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십시오. 이 만주철도를 통해서 이 만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주를 이제 식민지 경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180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38만 명, 청일전쟁의 20배, 그리고 전쟁 비용은 17억엔, 청일전쟁의 10배를 투입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뺏은 바로 철도가 남만주 철도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만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대련에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대련입니다. 이 대련에서 하얼빈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장춘인데 장춘이 일본 때는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그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 아시아호가 7시간 만에 달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일본의 이 철도 기술이 오늘날 신칸센의 그 원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루트가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건너오거나 대련으로 와서 부산으로 올 경우에 이제 경의선, 경부선을 타고 장춘으로 가서 장춘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이 그 철도 노선이 만들어져서
바로 만주는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열린 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1937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유명한 그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장춘에서 그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라톤 선수들이니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蒸기기관차는 가면서 계속 석탄과 장작, 물 이런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탁 멈춰서면 이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전속력으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서 기적을 막 울리면 다시 막 뛰어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베를린까지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만주 철도, 여기 신경이고요. 이렇게 철도를 놨고 그 이후로 뭐 많은 철도를 놨습니다. 여기가 그 신의주인데 신의주하고 이렇게 단동하고를 연결을 해서 이제 한반도가 만주하고 철도로 연결되고 또 이쪽으로 가서 동해북부선하고 또 만주하고 연결이 되고 또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만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만주로 연결되고 이런 철도망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만주하고 한국이 이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참 재밌는 나라냐. 1917년에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소련에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시베리아 일대가 무정부 상태가 돼요. 때는 이때다. 우리가 시베리아를 뺏자. 그래가지고 대병력을 파병을 합니다. 그때 대병력을 이제 파병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봐도 이 일본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7,000명씩만 파병을 하고 미국하고 같이 파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와 협약을 맺는데 일본 군부가 이 협약을 깨고 아주 뭐 거의 뭐 8만 명 이상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시베리아 일대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칼 호수 뭐 이 지역까지 다 이제 자기네들이 뺏어요. 지도가 또 있습니다. 어디까지 뺏었느냐? 여기 요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일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그 철도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르쿠츠크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7만 명, 8만 명을 풀어놔봐야 어디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만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1917년, 18년, 1920년 이 무렵에 군대를 시베리아까지 보내서 여기까지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때 우리 독립군은 몇 명이었냐? 몇 명이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180만 대군을 동원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불과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이 독립군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산이 있겠느냐. 그러니 외교로 서양 열강들을 움직여서 외교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게 외교 독립론이고요. 무슨 소리냐. 화끈하게 말이야. 총 가지고 한번 싸우다 죽어야지. 그리고 총을 들고 싸우자 하고 주장을 한 세력이 무장투쟁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실과 우리의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은 러시아도 180만 대군을 동원했거든요. 근데 일본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대한제국이 말기에 1907년 통계에 의하면 조선의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8,700명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뭐 무장투쟁을 왜 안 했느니, 무장투쟁을 했어야만 뭐 우리가 뭐 독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 나간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 뭐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걸 우리가 다 떠나고요. 역사적 사실이 이렇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일본군이 이르쿠츠크 바이칼호수 있는 데까지 쳐들어오니까 소련 적군이 우리 좀 앞으로 너희들하고 이제 적대 관계를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철수를 해줘. 협정을 비밀리에 맺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철수는 하겠는데 니네 지역에 있는 이 독립군, 한국 독립군 이런 애들하고 니네들 좀 같이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못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일단 일본군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비밀협정을 맺고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만주 일대에 있는 독립군이죠.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쭉 가다가 1920년 6월 4일 날 삼둔자라는 지역에서 일본군이 조선 독립군들에게 매복에 걸려가지고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대일본 제국의 군인들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이 나남에 그 당시에 조선군 제 19사단이 나남이라는 데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만주 일대에 있는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부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 부대가 이제 봉오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 홍범도라는 분이 이 봉오동 일대 골짜기에다가 우리 독립군들을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뭐 봉오동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제가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이 여기고요. 또 해가지고 아까 일본군이 패했다고 하는 삼둔자가 바로 여기고요. 봉오동이 이쪽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좀 치울까? 잘 보여요? 예. 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디쯤이구나 하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여기가 봉오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청산리예요. 그래서 이제 봉오동으로 쳐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매복을 시켜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요때 안무라는 분이 하고 있는 북민회군, 최진동이라는 분이 운영하던 군무도독부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북로 독군부라는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름은 막 화려합니다만은 모아봤자 뭐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아주 빛나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독립군이 어떻게 일본군을 이겼을까? 왜 이겼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저진 장군은 또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여기에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코 군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체코에서 차출된 군인들이 러시아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중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휴전 이렇게 되니까 이 체코 군단이 약 7만 명 되는 체코 군단이 야, 우리는 계속 싸우고 싶어.
우리는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전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 일대를 돌아가지고 아까 지도에서 보였듯이 그 시베리아를 역으로 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체코 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코 군단이 7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체코는 체코제 기관총 이런 무기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체코는 그 당시 무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자, 자기네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체코 군단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이 우리 독립군 지도부가 가서 그 체코 군단의 그 사령관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나라를 뺏겨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다. 그래 당신네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배 타고 집으로 가지 않느냐. 그 무기 필요 없으니까 그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던 뭐 소총, 기관총, 박격포 이런 아주 최신째 무기를 엄청난 양을 그때 우리가 구입을 해요. 그러면 구입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만주 일대에 사는 아녀자들이 전부 뭐 금가락지, 뭐 비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무기하고 바꿔요. 바로 그 내용이 이범석 장군이 쓴 우등불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체코 군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들도 열심히 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맨몸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체코 군단으로부터 구입한 최신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생들 잘 왔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 저 봉오동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10월 달에는 또 청산리 전투라고 요게 이제 청산리 대첩 기념비가 있고요. 요게 이제 김자진 장군입니다. 이번에는 청산리 일대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청산리 일대 청산리 전투는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걸쳐서 쭉 계속됩니다. 여기 뭐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고동화 이런데 골짜기 바다 우리 그 독립군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약 6일에 걸쳐서 전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뭐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아, 그때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왜 이겼을까 하는 의문은 체코 군단의 무기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군 약 1200명을 우리가 사살하는 정말 독립운동 사상 그 최대 전투에 승리를 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가 우리 일본군 토벌군이 거의 뭐 연대급 뭐 우리 독립군도 엄청난 세력으로 가서 맞붙은 게 이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이었느냐? 일본군들이 이제 막 그 조선 그 독립군들한테 참혹하게 패배를 하니까 막 보복을 하고 막 민가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독립군 주력 세력들이 여기다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 같으니까 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밀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연해주로 이제 그 탈출을 합니다.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이 동포들에게 우리가 그 좀 민폐를 끼치니까 밀산이라는 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재편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만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921년 4월에 이만에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단일 부대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그 독립대우를 이루는데
요때 이제 그 일본하고 밀약을 맺은 이 소련의 적군이 한국 독립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제 골치 아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야, 너희들 지금 거기 있으면은 뭐 일본군한테 쫓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유시를 만들었거든.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니네들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반납하고 우리가 최신 무기로 무장을 시켜줄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무기가 어때서 우리 무기를 내놓고 뭐 최신 무기로 바꿔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일부는 돌아가고요. 주력 부대 약 3,000명 되는 주력 부대가 자유시로 가기 전에 전부 무기를 반납을 하고 비무장 상태로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김자진, 이범석 같은 분들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반면에 홍범도, 최진동, 지청천 부대는 21년 3월에 자유시로 들어갑니다. 자유시로 들어가서 비무장이니까 거기서 딱 포위해가지고 싹시에서 다 죽여버리죠.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 이후로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같은 규모의 대규모 무장 투쟁은 사실상 소멸돼 버렸습니다. 네. 뭐가 있어야 싸우죠.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고요. 아마 그 몇몇 분들이 얼마 전에 이 자유시 참변 현장을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언론계 생활하면서 이 그 자유시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알렉세예프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민간인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우주과학기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저기 나로호 그 우주선 발사했죠. 그 1단 로켓은 러시아가 만들고 그 위부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 1단 로켓을 바로 자유시라고 이름 지어진 여기에서 만드는 로켓입니다. 예. 바로 그 도시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빛나는 그 승리를 거둔 우리 독립군들이 소련 적군에 의해서 몰살이 돼서 그 이후로는 이런 유형의 대규모 전투가 사라졌다 하는 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하고요, 상해파 공산당하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과정에 우리 독립군들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독립군을 없애버린 건 누구냐? 일본하고 결탁한 소련입니다. 소련이 뭐 우리 독립을 뭐 사회주의자들을 도와줘서 뭐 독립을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말짱 거짓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요게 이제 제야강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포위가 돼가지고, 여기서 막 그 총에 맞고 막 그러다가 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막 그냥 그 물에 빠져 죽은 군인들 뭐 하며 뭐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완전히 몰살이 돼서 그 이후로는 우리의 무장 투쟁의 그 주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개요는 그 나눠드린 그 발제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이렇게 몰살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무장 독립 세력의 그 대표로 했던 서일 선생이 야, 이건 다 내 판단 잘못이다. 이분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요게 독립신문에 실린 그 서일 총재 자결하는 그 신문 보도입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죠. 바로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혁명이 필요할 때는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실컷 써먹고 이제 일본군도 철수하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겠는데 이 한인 공산주의자들, 한인 독립군들 보니까 민족의식이 강하거든요. 공산주의는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것들 싸그리 갖다가 몰살시키면 여기를 우리가 무력으로 무혈 점령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독립군 주력 부대를 자유시로 유인해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는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다.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를 눈치채고 돌아간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 그리고 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광복군을 만듭니다. 이런 광복군 세력. 그리고 그 연안의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해서 요 조선독립동맹은 나중에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를 형성을 하는 이 무정, 최창희, 김두봉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좌파 계열의 또 그 무장 세력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나누면 임시정부의 광복군 세력이 있었고요. 우리가 뭐 광복군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상 해방이 되기 직전 우리 광복군 숫자가 약 600명이 안 돼요. 우리가 그 600명 뭐 요 정도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세계적인 그 강국이 된 일본하고 무장투쟁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좀 냉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독립동맹 이것도 몇백 명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이청천, 양세봉 같은 이런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일성이가 여기 뭐 동북항일연군에 뭐 자기가 여기 소속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요 네 개의 그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참변 이후에.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하고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운영을 했던 그 광복군은 활동 목표를 뭐라고 해놨느냐? 중화민국과 합작하여, 이게 뭐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화민국의 그 뭐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협력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저 공동회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는 항전한다. 조국 해방과 조국 광복을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에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민족주의 계열의 그 양세봉, 지청천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선독립동맹은 이게 모택동 쪽에 그 서 있었던 그런 계열입니다. 원래는 이게 저 장개석 쪽과 협조를 하다가 1940년에 갑자기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연안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택동 군 계열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있다. 둘째는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혁명운동과 반일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조선의 독립과 조선민족의 해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동북항일연군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반만 항의를 통해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이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고 안 그러고 동북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북 실지의 회복, 그러니까 만주를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구는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무장부대입니다. 게릴라 부대입니다. 김일성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으니까 나야말로 한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는 부대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이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여기에 조선민족의 해방이나 독립이 들어있습니까?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운동이었으니 이건 중국의 해방과 중국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한 거지 어떻게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게 됩니까? 김일성이가 했다는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본질이 바로 이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김일성이 뭐 항일 투쟁을 하긴 했대. 우리는 안 했잖아. 그때 뭐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식소리 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더 위대한 거 아니야? 라고만 알고 있었지. 김일성이가 했다는 투쟁이 뭐 나중에는 그 투쟁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성질의 것이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빨갱이 학자 한홍구 이런 사람이 여기 왔으면 내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이러고도 뭐 김일성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는 논쟁도 안 해요. 이거요. 이게 젊은 시절의 김일성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게 김일성이 했다고 항일 무장투쟁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이 얘기하는 그 선전선동에 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래도 뭐 항일 무장투쟁을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았었어요.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끝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라고 미국에서 해외 나갈 때 뭐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김일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학교를 나오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항일 83 부대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1940년에 소련으로 도망을 갑니다. 소련으로 도망가서 소련군 대위가 되잖아요. 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소련군 장교가 됩니다. 이미 이 사람이 1945년 9월에 북한으로 들어올 때 중국 국적, 소련 국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중 당적자입니다. 그리고 소련군 대위로 북한에 들어가서 소련군 대위니까 소련 군정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또 북한의 노동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 또 당적을 취득을 해요. 삼중 당적자의 삼중 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상에 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가 그 소련 국적, 중국 국적을 포기한 건 1957년 12월이었습니다. 1957년 12월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때 소련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왔던 이 소련파 사람들의 국적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957년 12월에 북한하고 소련이 국적 지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소련파로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너 소련 국적을 가질래? 북한 국적을 가질래? 이렇게 물어가지고 한 개국의 국적만 가지도록 1957년 12월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소련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북한을 통치를 할 때는 소련 국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놈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무슨 뭐 주체구 자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속은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바로 이런 문제의 본질은 바로 중국 그 공산당이 만든 동북 항일연군이 어떤 유형의 이 그 항일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사기가 다 지금 통용이 돼가지고 마치 쟤네들이 지금 뭐 무슨 민족사의 정통성이 저쪽에 있다는 둥 뭐 이런 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다. 사실은 이런데 안타깝죠. 자,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울 때 어떤 항일 투쟁을 했느냐 하는 걸 모택동이가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으로 항일 투쟁에 나선 모택동이가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해요. 자, 중일전쟁은 중국 공산당 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100분의 70의 힘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우리 자신은 그 공산당의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분의 20은 국민당과 타협하는 데 쓰고 100분의 10은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데 쓴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항일투쟁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택동이가 직접 한 얘기예요. 또 모택동이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중공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엔도 사부루라는 일본 제국 육군 중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본이 쳐들어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주었다. 둘째, 우리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 확충을 도왔다. 항일 전쟁 전에 30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대가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불과 2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개석하고의 그 싸움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장정이라는 걸 시작하죠. 대장정이라는 말은 그럴듯한데 실은 대패주 및 도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엎어서 좋은 의미로 해요. 대패주 끝에 30만 명이 2만 명으로 줄었다. 우리 실수했다. 그런데 일본과 8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군대가 120만 명으로 늘어서 일본 정말 그 중일전쟁을 일으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신문에 보도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했다는 항일의 실체입니다. 꼭 좀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 항일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하냐. 무슨 뭐 게릴라들한테 뭐 누가 보급을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토벌대한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지역 주민들을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위 고립대에 있어서 고군이다. 이렇게 고립된 군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식량, 의약품, 의류 이런 걸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하도 뜯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주겠습니까? 안 내놓으니까 전부
뭐 자식이나 뭐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쌀 50마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 아들을 죽이겠다. 실제로 안 죽여요. 쌀 50마를 가져오면은 뭐 그냥 말고 안 가져오잖아요. 귀를 하나 잘라가지고 보냅니다.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도 안 가지고 오면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내.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해방 후에 공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 아주 참혹하게 죽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뭐 악질 지주 이런 사람들 목에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차에다가 묶은 다음에 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덜렁덜렁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이게 왜 이럴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레닌이 그렇게 죽였고요. 모택동이가 그렇게 죽였고,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산폭동이 났을 때 공산당들이 그대로 죽였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제주, 대구에서 죽인 그 참혹한 방법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죽이느냐? 공산주의자들한테 반항을 하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포심을 극도로 유발시키는, 그래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끔찍하게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공산주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뜯어먹고, 지금 북한이 완벽하게 이때 이 고군이라 그래요. 고립돼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 등쳐먹는 이런 방식의 국가 운영이 지금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좌파학자라고는 일본의 와다하루키라는 사람이 북한은 유격대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책도 냈습니다. 북한은 유격대 국가라고. 함석헌이라는 분이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만주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미처 몰랐는데 지난주에 그 강의를 하신 김광동 박사하고 어느 날 저녁 식사하다가 이거 아니에요. 모르는데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답니다. 함석헌이 자기가 이제 만주에서 그걸 본 거죠. 그때 마적질 해먹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방군이라고 하면서 말썽을 부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게 바로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항일 투쟁의 본질입니다. 이게 함석헌이가 얘기를 했으니 뭐 함석헌 선생은 만주에서 이 사람들이 등쳐먹는 걸 다 본 거죠. 그리고 해방 후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마적질 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항일 투쟁했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월남을 했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천보 전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보천보 전투 우리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위대한 항일 무장 투쟁. 정말 그 위대한 항일 투쟁이요. 기록을 보니까 경찰서 경찰 5명이 주재하는 산골 마을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압록강 거기 있는. 와가지고 이 빨치산들이 전과가 뭐냐? 총을 막 들이쏘다가 이 경찰서의 방에 잠자고 있던 일본군 순사의 2살짜리 젖먹이 애가 유탄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총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거기 아마 일본 사람이 거기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배에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2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학교니 뭐 이런 거 다 불지르고 그리고 식량 이런 거를 약탈해가지고 도망간 게 보천부 전투의 전부입니다. 이게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전과입니까? 뭐가 빛나는 무장투쟁이라는 거예요? 뭐가? 방에서 잠자던 2살짜리 젖먹이 애가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고 구경하던 일본군 그 음식점 주인이 총 맞아 죽은 게 단데 뭐가 빛나는 전투예요? 우리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아. 정말 웃기는 거는 이 보천보라는 전투가 전투도 아니죠. 그냥 뭐 습격이죠. 뭐 순경 5명 주재하는 산골 마을에 가서 그냥 뭐 불 지르고 뭐 총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하고 이런 거 뺏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그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동아일보였어요. 동아일보가 호해를 2번이나 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일보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의 해산 주재 기자가 그 공산당이었다, 공산주의자였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정일 때 그 당시에 언론사 사장단들이 방북을 했을 때 동아일보 사장이 그때 이 보천보 전투 자기네들이 호해를 냈던 이거 그때는 이제 동판이라고 하는데 그 동판을 금으로 찍어가지고 김정일한테 선물했다 라는 기록이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보천보 기념탑 장백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이 그 보천보 기념탑을 폭발하기 위해서 막 없애버리려고 조선족 몇 명을 그 보내가지고 이거 좀 한번 이제 사진을 다 찍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이걸로는 안 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군용 폭약을 쓰면은 깨뜨릴 수가 있대요. 컴포지션 4라 그래서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져 있는 군용 폭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동까모라는 조직이 있어요. 동상 김일성 동상 까부시기 그쪽 세력들하고 이제 조선족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야 그 이거 한번 날려보자. 근데 군용 폭약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하려면 저거를 이렇게 굴착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따다다다 하고 굴착을 하다가 들키면 뭐 다 총살이죠 뭐.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컴포지션 폭약을 이제 붙여서 그 터트리면 깰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구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국정원 분들에게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폭약만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고위 간부가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요즘에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예전엔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하면 그 조직이 왜 있어요? 참 한심한. 이건 정말 취미생활 차원에서 제가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국가 것을 한 송이 피우려면은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자가 도대체 왜 보천보라는 참 알고 보면 기가 막힌 그 젖먹이 어린애 하나 쏴 죽이고 그 일본 그 음식점 주인 쏴 죽인 게 다인 이 보천보 전투를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막 항일의 위대한 전투라고 이런 식으로 날조 뻥튀기를 하는지 왜 그럴까?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는 항상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 부대에 들어가서 항일 투쟁을 했는데 이거 중화조국을 옹호하는 투쟁밖에 더 했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중국을 위해서 일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이걸 띄울 수밖에 없는. 왜? 이거는 만주에 있는 빨치산이 그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진군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독립군의 조선 진공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을 때려 부수고 때려 부수면 뭘 때려 부숴? 애 2명 죽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서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천보가 없어 보십시오. 이 사람 뭐가 돼요? 중국 공산당의 개밖에 더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보천보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띄울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오죽하면 저걸 저런 식으로 다 날조를 하냐, 이 미친놈아.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보천보를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보천보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중국을 위해서 일한 중국의 그야말로 말단 병사밖에 더 되냐 이거죠. 보천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만주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만주에 있는 그 군을 이끌고, 군은 무슨 군이야, 몇십 명이 간 거지.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보천보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무장투쟁을 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가 들리니까 원래 이제 공산당들은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해라. 이게 레닌, 스탈린의 선전선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1조에 나와요.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해라. 크게. 우리는 크게 다 속은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99번을 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 100번째 거짓말을 하면 그제서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라 하는 게 레닌, 스탈린 선전선동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양반이 보천보 전투를 가지고 아주 그 재미를 많이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이제 뻥을 치느냐. 내가 만주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내 활동의 근거지는 백두산이었다. 백두산에다가 미령을 만들어 가지고 백두산에서 투쟁을 했다. 그때다가 미령을 어디에다 만들었으니 너희들 가서 미령 찾아와. 그래서 학자 막 몇백 명이 이제 백두산을 가가지고 미령을 찾은 거예요. 3개월을 찾았는데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예? 미령이라는 건 이제 몰래 만들어 놓은 지휘본부다. 예. 그래 몇백 명이 막 이잡듯이 지는데 안 나오니까 3개월 후에 아이고 그럼 내가 찾아주지. 김일성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가 미령이 있던 자리야. 그래서 거기다 미령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사진에 나오는 백두산 미령 장소가 바로 그 날조를 한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줬느냐. 황장엽 선생이 한국으로 와서 얘기를 해준대. 그래서 미령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미령을 선전하기 위해서 몇백 톤 되는 바위에다가 정일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거기다 올리라고 몇십억 원이 들고 몇 명이 바위에 깔려 죽었다 라고 황정엽 선생이 남한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구호목이라는 것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뭐 나와요. 뭐 광명성 김정일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구호목이 나왔대요. 이해란 씨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구호목을 만드는 부대가 별도로 있었답니다. 이게 백두산